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하는 아침 9시 출근 차량들이 하나둘 도로를 메워가던 그 시간, 조기훈 씨는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일은 은퇴한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흰 머리칼과 다림질, 자국 선명한 남색 정장, 반짝이는 손목시계는 그의 삶이 얼마나 정돈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공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오던 그 순간, 기훈 씨는 갑자기 왼쪽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가? 처음엔 위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호흡이 거칠어지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핸들을 꽉 잡았지만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듯한 이상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도로 위의 풍경이 점점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은 무거웠고 눈은 점점 감겨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앞 유리창 너머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조기훈 씨가 쓰러진 외제차는 이제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 위를 불규칙한 곡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차선은 계속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평일 오전에 이른 시간이었기에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 영수증이 흔들리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깔끔하게 접힌 신문과 고요한 정적만이 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날 이 고급 승용차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경기 남양주시 오전 9시 15분. 60대 중반의 남성 강상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배달 트럭에 올랐습니다. 작은 동네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그의 택배 차량에는 오늘 하루 배송할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차창 너머로 아침 햇살을 보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강상우 씨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택배기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은퇴 후에는 작은 도장을 운영하던 무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보기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25년 전 아내와 어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기 전까지는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도장은 접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오직 일과 운전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는 가평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앞서가는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차량은 이상했습니다. 차선 위를 곧게 달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간헐적으로 급하게 꺾이거나 멈칫거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순간 상구 씨의 몸에 싸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저 차... 운전자가 이상한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뇌리는 과거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이 그랬죠. 그때 누가 조금만 빨리 발견해 줬더라면 상구 씨는 바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의 택배차는 묵직했지만 힘있게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외제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가까이 가자 창문 너머로 운전석에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는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맞다. 의식 잃었다. 결정은 1초 만에 내려졌습니다.
상우 씨는 자신의 트럭을 살짝 외제차 측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강하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충격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배송도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꽝! 두 차량이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외제차는 엔진에서 희미한 연기를 뿜어냈고 상우 씨의 트럭 앞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비상 삼각대를 들고 차량 뒤에 설치하고 곧장 외제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조기훈 씨는 완전히 축 처진 채에 맥없이 좌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정말 심장마비 같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택배차에서 비상망치를 들고 와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어 도어락을 해제한 그는 조기훈 씨를 조심스레 끌어내어 도로 가장자리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요. 전요? 뒤에 전마요 근처에너? 상구 씨는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고 그 가슴은 정확한 리듬을 따라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택배기사라는 이름을 넘어선 한 인간의 용기가 고속도로 위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고속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금속이 찢기는 굉음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강상우 씨는 운전석 문을 힘껏 밀쳐 열고 나왔습니다. 찰나의 충격이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어야 한담쥐. 반드시. 트럭 뒷좌석에서 비상 삼각대와 안전봉을 꺼내 차량 뒤쪽에 설치했습니다. 곧바로 외제차로 달려가 보니 여전히 조기훈 씨는 미동조차 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부순 손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유리 조각이 손등을 파고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한 생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조기훈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응답은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본 상우 씨는 심장이 멈췄음을 직감했습니다. 안 돼. CPR 해야 해. 도로 한복판 연기가 남아있는 아스팔트 위. 그는 기훈 씨를 조심스레 평평한 곳에 눕히고 한 무릎을 꿇은 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구 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한 압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한 손으로는 길리슈도 전화를 걸고 다른 손은 여전히 심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153km 지점입니다.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CPR 중입니다. 빨리 와 주세요. 주변 차량 몇 대가 조심스럽게 멈춰섰고 몇몇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급히 상황을 찍거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오기까지는 아직 몇 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상우 씨의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숨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두 팔은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의지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하얀 구급차가 빠르게 도로로 진입했고 2명의 구급대원이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전 중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15분쯤 CPR 했습니다. 의식 없고 맥박도 없었어요. 한 명의 대원이 자동 제세동기를 꺼냈고 다른 한 명은 기훈 씨의 호흡과 맥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몸이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응 없음. 두 번째 충격, 차가운 전기 자극이 조기훈 씨의 가슴을 다시 울렸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조기훈 씨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고 모니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박 수치가 떴습니다. 기적이네요. 한 구급대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상우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엔 피가 고여 있었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아직도 가슴을 두드리는 듯 뛰고 있었지만 그는 살려냈다는 사실 하나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기훈 씨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고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한 구급대원이 상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대답에 구급대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중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상우 씨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수없이 많은 택배 상자를 들었고 운전대를 잡아 생계를 이어왔지만 오늘은 한 생명을 안아낸 손이었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바쁘고도 조용했습니다. 조기훈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힌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초 단위로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리듬은 돌아왔지만 불안정합니다. 산소 공급 계속해주세요. 뇌 손상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도착 즉시 CT와 심장 초음파,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센터로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기훈 씨는 눈을 감은 채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미약한 의식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한순간 그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덤나동 다니라? 수지나. 진짜마지나. 그건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응급실에서는 이미 심장내과, 신경외과 중환자실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들어오자마자 조기훈 씨는 여러 의료장비에 연결되어 빠르게 검사에 들어갔고 의사들의 지시는 초 단위로 이어졌습니다. 환자 나이 70세, 의식 없음, 자동 제세동기 반응으로 맥박 회복, CPR 15분 이상 수행됨. 한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구급차에서 구조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택배 기사님인데요. 처음 본 사이래요. 처음 보는 사이요. 담당 의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한편 병원 대기실 한켠에는 피 묻은 손을 거즈로 감싼 채 앉아있는 강상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의자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응급실에서 눈을 감던 그 밤 이후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는 담당 간호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며 혹시 회복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상우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용히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못 배송한 택배 물품 목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루 배송 못한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그리고 고요한 방 안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3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조기훈 씨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장 부근에는 묵직한 통증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눈 뜨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기훈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한 분이 발견하시고 응급 처치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살아나신 겁니다. 예, 누가요? 택배 기사님이요. 본인 차량으로 일부러 회장님 차를 멈춰도 세우고
손으로 유리창 깨고 심폐소생술까지 하셨어요. 기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미약한 숨결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택배 기사. 그는 평생을 자기 힘만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 거리를 두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누군가가 목숨 걸고 구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두 남자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남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고 있던 그는 고요하고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침대 곁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짧게 자른 회색 머리카락에 검은 점퍼 손등에는 여전히 거즈가 감겨 있었고 그 눈빛은 부끄럽고도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상우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회장님을 발견했어요. 조기훈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은 채 산소 마스크를 벗은 뒤 마른 목소리로 묻듯 말했습니다. 제가 그쪽 덕분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상구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행히 살아나셔서 정말. 그 말에 조기훈 씨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순간 고개를 돌리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맺혀있는 눈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상우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속엔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훈 씨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약하게 웃었습니다. 내 차를 박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 살린 대가로 차 한 대쯤은 싼 거니까. 그 말에 상우 씨도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조용한 신뢰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상우 씨는 병원에 매일 한 번씩 들렀습니다. 자신의 배달 코스 중간에 병원을 들러 과일 미숫가루 김밥 같은 소소한 먹거리를 건넸습니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 피곤하시면 다음에 봬도 돼요. 그는 절대 부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갔고 그 속도는 조기훈 씨의 경계심을 서서히 녹여갔습니다. 며칠 뒤 조기훈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만 식사 한 끼 같이 하시죠. 고마움의 표시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서.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설렁탕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기훈 씨는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지만 상우 씨는 소박한 분위기의 밥집을 더 편하게 여겼고 기훈 씨는 그 제안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국물에 김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태권도 관장 하셨다고요? 네. 젊었을 땐 국가대표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물건 나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기훈 씨의 질문에 상구 씨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5년 전에 가족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뭐든 잃고 살아왔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짙은 슬픔과 살아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훈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또한 자신만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기에 그 아픔의 깊이를 굳이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 후 기훈 씨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우 씨 몰래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한다. 조기훈 씨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 강상우 씨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 전 아내와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그런데도 남의 생명을 구하려 뛰어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기훈 씨는 처음으로 침대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 액자 속엔 세 사람이 소풍 온 듯 환히 웃고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은 연락이 끊긴 아들 조태훈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훈은 아직 청년이었고 그 눈빛은 어딘가 아버지를 향해 미묘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나간 지 벌써 10년은 됐지. 기훈 씨는 벽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들마저 자신의 방식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회사를 잇는 게 내 의무야. 아버지 뜻 좀 따라줘. 하지만 태우는 IT 개발자가 되겠다며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고 그 후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상우 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기훈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 씨는 자식이 있습니까? 상구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기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제야 마음을 열 듯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 말에 상우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훈 씨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로선 형편없었습니다. 늘 명령했고 늘 옳다고만 했죠. 사업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는 한숨을 내쉬에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요. 상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위로하기보다 조용히 그 감정을 함께 앉아주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상구 씨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얼굴 들이밀면 더 미움을 사지 않을까요? 그건 아드님의 몫이죠. 회장님은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부모 아닐까요? 그날 밤 조기훈 씨는 오래된 서랍 속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들의 마지막 주소지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잠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다가가 보마, 태훈아. 며칠 후 조기훈 씨는 긴 고민 끝에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 태훈이 창업한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이 있다는 주소였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선 기훈 씨의 손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조심스레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엔 10년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날 하늘은 흐리고 바닷바람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조기훈 씨는 택시에서 내려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주소가 적힌 쪽지를 여러 번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1층 유리문 너머로 태연소프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지만 반듯한 문구체로 IT 솔루션 개발, 스마트홈, 클라우드 서버 유지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훈 씨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름도 회사도 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군. 그는 셔츠 소매로 손에 맺힌 땀을 훔치고 가볍게 문을 밀었습니다. 땡! 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안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 단정한 셔츠에 잔잔한 표정을 지닌 사람. 조기훈 씨의 아들 조태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기훈 씨는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내가 생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 태훈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훈아. 기훈 씨는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웠다. 내 방식만 옳다고 믿었고 너의 인생을 무시했어. 그게 사랑이라 착각했어. 태우는 충격과 당혹,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예전처럼 단단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한없이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는 조금은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속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기훈 씨는 천천히 머리를 들고 아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고속도로에서 심장마비가 왔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한 택배기사가 날 구해줬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기훈 씨는 조심스레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찍은 거다. 가끔은 널 보며 그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지난 시간 동안 묵혀둔 말들이 하나둘 터져나왔습니다. 태우는 아버지 몰래 만든 회사 이야기, 초기 자금이 없어 투잡을 뛰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고생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기훈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야 진짜 그를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까지 자립했을 줄 몰랐다. 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인정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작은 초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시킬지 함께 고르며 1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기훈 씨는 가볍게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서울로 와. 네가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 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 기훈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날 살려준 사람. 강상우 씨라는 이름이야. 내가 살아서 너와 이렇게 다시 마주한 건 전부 그분 덕이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말 저녁 조기훈 씨는 단골로 다니던 작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늘 혼자 오던 곳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두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등을 돌렸던 아들. 그는 테이블 위를 천천히 정리하면서 속으로 작게 되뇌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먼저 도착한 강상우 씨는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에 바람막이, 재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한 손엔 소박한 종이봉투, 그 안엔 직접 삶은 땅콩과 도토리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은 자리인데 괜히 손 비웠나 싶어서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어르신들 좋아하실까 해서. 기훈 씨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값진 선물입니다, 강 씨. 조금 뒤 조태훈 씨가 도착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기훈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강상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태훈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텐 아버지지만 그분에게 그런 사람은 없으셨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우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이렇게 직접 보니 그날 제가 한 일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훈 씨는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태훈 씨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웃는 거 진짜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에요.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모듬전 도미구이,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 누군가의 입에 맞추기 위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집밥 같은 메뉴들이었습니다. 식사 중간 상우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훈 씨, 네, 혹시
부모님께 마지막 말을 제대로 못한 경험이 있나요? 태훈 씨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 말에 상우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병상조차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조기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상구 씨의 잔에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오늘은 당신께 술 한 잔 올려야겠습니다. 상구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회장님 아니에요. 이런 건 회장 아니라 그냥 기훈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한테 빚졌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요. 세 사람은 그렇게 소리 높이지 않고 서로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보다 더 많은 침묵의 무게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식사 후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식당 앞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기훈 씨는 상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 넷이 만납시다. 넷이요? 태훈이한테? 언젠가 소개할 사람이 생기면 말이야. 태훈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기훈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렸습니다. 그건 글쎄.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서로의 상처와 세월을 조금씩 꺼내어 다시 이어붙이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 조기훈 씨는 강상우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상우 씨는 몇 걸음 걷다가 자꾸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훈 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상구 씨, 저 다리 불편하신 겁니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요즘 조금씩 시큰한 정도예요. 하지만 기훈 씨는 결코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당신 걸음걸이 지난주랑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훈 씨는 택시를 불러 상구 씨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상우 씨도 됐어요. 괜찮아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기훈 씨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결국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병원 진료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과 무릎 연골 손상 만성 염증 진행. 오래된 부상과 무리한 노동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엔 일상적인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상우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가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기훈 씨는 그 말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전 그런 거 받기 싫어요. 전 그런 의도로. 알아요. 기훈 씨는 그의 말을 끊고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 살렸듯 이번엔 내가 당신의 몸을 살릴 차례예요. 수술은 일주일 후 진행되었습니다. 강상우 씨는 전신 마취로 들어가기 직전 기훈 씨를 향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 씨 집 진짜 친구 맞죠? 그래요. 죽음에서 돌아온 뒤 생긴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일지도 모르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복엔 시간이 필요했고 2주간의 입원과 물리치료 그리고 이후 재활운동이 필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기훈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가 있으시죠? 이 간식은 무지방 요거트라네요. 혈당에 좋답니다. 어느새 그는 간병인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불을 펴고 책상을 정리하며 상우 씨 곁을 자연스럽게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아니세요? 아니래요? 그냥 친구시래요. 회복이 조금씩 진행되던 어느 날 상우 씨는 창밖 봄비 내리는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다신 기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하지만 기훈 씨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씩 변했어요. 기훈 씨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람다워졌습니다. 당신은 날 살렸고 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바람이 스치는 소리, 병동의 불빛, 그리고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존재가 무엇보다 큰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피를 나눈 관계도 아니고 오래된 인연도 아니었지만 삶의 끝에서 서로를 붙잡은 진짜 친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봄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강상우 씨는 재활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조기훈 씨와 함께 조용히 강변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약간 느렸지만 두 다리는 분명히 회복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산책길 양옆으로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낮은 햇살 아래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상구 씨의 말에 기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매일이 새롭고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 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크고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잔잔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잠시 후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무언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훈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깨진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 구조하다가 떨어뜨렸던 시계예요. 그땐 유리도 깨지고 멈춰놨었죠. 근데 고쳐놓은 비일이야. 그날 멈췄던 시간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기훈 씨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인연의 시작이기도 하네요. 이건 유산 목록 1번입니다. 그 말에 둘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엔 지난 시간의 고통 눈물, 그리고 지금의 감사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처음 사고가 났던 고속도로 구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전엔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바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상우 씨는 뒤쪽에서 부자를 그렸고 조기훈 씨는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웃으며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두 노인이 벚꽃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멀어지게 비추며 잔잔한 피아노 반주 위로 마지막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나요?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해하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그분에게 작은 안부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아직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따뜻한 마음과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진 진짜로 유산 목록에 넣을 겁니다. 그러다 유산보다 사진이 더 유명해지겠어요. 두 사람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하고 가끔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삶의 속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조기훈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심장 응급 처치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강상우 씨는 소규모 도서관에서 용기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강연 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우 씨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습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조기훈 씨의 나직한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행 다다돈다고 처먹음게 삽니다. 내가 살아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강상우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그 뒤로 이어진 두 사람의 나란한 발자국이 카메라에 비춥니다. 기훈 씨가 상우 씨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상구 씨가 웃으며 답합니다. 어디든 함께라면 좋습니다.